지난주 한국은행의 금 매입 움직임 소식이 전해진 뒤 공교롭게 금과 은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트리거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었죠. 오늘은 이 문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한은이 뒤늦게 금을 매입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트럼프발 금융위기 전조일 수 있다. 이 부분 진단해 주셨었죠? 네, 사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금과 은가 전부 10%, 30% 폭락했으니까 놀라셨는데요.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은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바둑에서 장고를 오면 이 호수를 두는 게 아니라 악수를 둡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이 금 매입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은의 금 매입 소식 이후에 이 포포저가, 포모저 간에 이렇게 시장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것을 슬로우 포크라는 13년 만에 금시장에 들어왔다 해서 슬로우 포크라는 1857년에 만들어졌던 용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희소식까 하면 포모적은 금을 더 사일 거고요. 사실 트럼프발 금융위기가 전조일까 하면 포포저가 마찬가지로 포포저가처럼 금을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값이 마감 기준 올랐습니다는 금값의 상승하는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이 심한 것에 특별히 주목해달라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1월 29일 날 이 날짜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해서 굳이 1월 29일을 강조해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금값 최저치가 5,126달러, 최고치가 5,586달러, 하루 변동폭이 460달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월 29일 다음 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진 이후에 바로 다음 날 대폭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금값이 30%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본 오는 새로운 용어실 겁니다. 샤프 풀백이다 해서 갑작스럽게 되돌림 현상이다. 샤프 풀백이다 해서 갑작스러운 풀백이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트리거는 케빈 워시 지명 이후에 금, 은이 대폭 낙하는 현상을 바로 샤프 풀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샤프 풀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트리거가 워시다 보니까 아마 국내 언론에서는 샤프 풀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워시 쇼크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쇼크는 금융위기로 전이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과 은의 단일 가격보다도 금과 은에 관련된 상품들이 지금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관련된 상품들이 지금 거의 하루에 금값이 10%, 은값이 30%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증거금 부족 현상, 마진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콜이 발생하면 이 마진콜은 법정 준비, 증거 보존금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팔아서 이걸 채워놔야 되거든요. 다른 데 팔아서 처리하면 다른 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로 트럼프발 금융위기를 금요일에 느닷없이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의 프로세스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과 은의 폭락 사태가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 이게 관계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케빈 워시 의장 지명이라는 게 왜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불확실성이 많죠. 케빈 워시 자체는 페드 이사로서 2006년서부터 2011년까지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서프라임 리먼 사태에 이 양반이 보여줬던 태도 그리고 민주당 시절과 공화당 시절에 보였던 태도 그리고 시장에 나와서 태도 이 태도에 보면 상당히 일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다.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뭐 합리적이다 뭐다 저도 그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는 하지만 사실 과거에 보면 특정 민감한 사건에서는 확실하게 체크싱 한번 넘어간다. 한번 넘어간다는 것은 좀 각도로 신중한 측면도 있지만 책임을 회피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 또한 장고 끝에 악수가 드는 것이 아닌가. 누가? 트럼프가. 그래서 장고를 했죠. 파월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2019년부터 파월 간의 갈등이니까 또 자기 자신의 임명한 사람과의 갈등이냐 보니까 트럼프는 답답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 취임 초부터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기간에도 취임 초부터 12명의 후보를 놓고 이렇게 되다가 작년 그 11월 말 이후에 4명으로 압축되고 마지막 순간에는 인선 기준에 따라서 일주일 간격으로 차기 유력한 후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케빈 헤셋, 크리스토퍼 월러, 그다음에 케빈 헤셋 그리고 마지막 르라이더 교체하다가 과거에 시청자분이랑 같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케빈의 두 케빈 중에서 헤셋은 사실 인물이 좀 차기 의장으로 좀 적당치 않다. 근데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보고 있습니다는 인물이 상당히 잘생겼죠. 그래서 페드 의장을 보면은 페드 의장으로 케빈 워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인물평을 좀 했습니다는 여러 가지 요건상 마지막에 케빈 워스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케빈 워스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빈 워시는 자막이 조금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원본과 달리 케빈 워시는 시장의 경험과 페드의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다. 저 국제 금값의 수준보다도 변동성이 심한 게 바로 이 자막이 원래 자막이 제가 보내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케빈 워시의 장점은 페드의 이사와 그 다음에 시장으로서의 경험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페드의 경험은 5년뿐이 안 됩니다. 그래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 경험을 갖고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페드의 독립성이 사실 지켜야 되는 원칙은 또 소신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케빈 헤셋이라든가 이런 게 틴 트럼프 금리 인하의 전형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1970년대 초반에 페드 의장이 신역할을 했던 아서 번스의 사태는 케빈 워시가 차기 의장 체제에서는 가능성이 적다 하는 측면도 사실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12명의 후보는 사실 트럼프의 인사위에서 뽑아졌기 때문에 시장의 학계로 보면은 이렇게 트럼프 인사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의 결과라든가 시장의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워시는 시장과 페드의 의견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해서 여론조사와 그 다음에 사실 시장의 평가는 안 좋은 가운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언론이 합리적이다 하는데 그건 안 좋은 가운데 그건 이상적이 아니다.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4명 후보적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케빈 워시는 친트럼프 인사라는 점이 가장 약점이 되겠죠. 그래서 중립성을 지켜야 될 페드 의장이 만약에 자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금리 결정이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트럼프의 의지대로 트럼프 요구 방향대로 결정이 됐을 때는 사실은 독립성 훼손이라든가 당신도 트럼프의 시녀다 하는 이런 쪽에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비판과 오해 소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역점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틴 트럼프라 의사라는 이 점과 얼만큼 격리시키느냐 하는 여부가 차기 의장으로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관건이 되겠다. 그러면 이 이면에는 트럼프와 갈등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일이 없다면 케빈 워시는 6월부터 제대로 연준을 이끌게 될 텐데 그럼 그때 통화 정책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기준금리라든가 양적화라든가 양적 긴축이 전부 통화 정책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근간의 출발점이 뭐냐? 근간의 출발점은 역시 페드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래서 이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엔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이다. 그 근간에는 트럼프가 금리 인하 기조, 그것도 저금리 인하 기조가 상당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만큼 관철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그중에 하나가 양대 책무보다는 제1선 목표에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창출, 경제 성장에 더 주력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타겟팅 선도 2%에서 4%로 옮겨라. 그러면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것이 나왔죠. 그런데 케빈 워시는 사실은 페드 의사로서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는 체크 스윙, 연준의 간행을 중시한다. 그런 과정에서 2009년, 2008년에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대공황 극복의 전문가 하나는 이렇게 페드 의장이 맨 버냉키가 와서 헬리콥터 맨식으로 할 때 사실 이 비정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럴 때 이 캐비넷은 사실상 이 책임에서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보다는 그때 유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반대냐 아니면 결정적인 때 사실 이 양반이 뒤쪽으로 물러나느냐 보통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각종 책임을 회피하는데요. 이 책임 회피냐 이게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가 요구하는 사항 트럼프가 임명권자로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 되겠죠. 이 사항에 대해서 또 본인이 엘리트로서 사실 자기 출세 의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거기에 갈등 차원에서 이 체크 스윙을 과거에 겨눠볼 때는 활용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감하고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고 결정한다. 말은 좋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감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페드 의장인데 이걸 연기시킨다. 시장에서는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합리적이라면 시장이 우호적으로 작용해야죠. 그래서 시장이 증시뿐만 아니라 특히 많이 올랐던 금과 기금속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 양대책무,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라면 트럼프에 따라가는 사람과 달리 물가 안정 쪽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이라든가 은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도 그런 고민을 직접적으로 토론했습니다는 파월처럼 케빈 워시가 이 갈등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갈등이 재현될수록 시장에서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갈등이 트럼프와 케빈 워시가 갈등이 재현된다는 것은 결국 캐비넷의 페드의 독립성 소신 원칙이 더욱 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정상, 트럼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비정상 현상이 정상화된다 하는 측면이 시장에서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말이나 행적들 되짚어 보면은 이 사람이 물가 안정을 달성하려는 그 방법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독특하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항상 페드의 통화정책인 기준금리 변경 가지고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요. 항상 이 방송에서는 또 최근에 유난히 이제 강조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은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과 함께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다 하는 이 측면을 시청자분이 바로 케빈 워시가 그런 각도로 이렇게 과거의 행적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정부의 지금의 파월 의장은 QT를 축소하고 작년 11월서부터 RMP를 조립해서 양적 완화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지금 상태에선 자, 왜 지금 기준금리를 낮추는데도 국채금리가 올라가느냐? 수급 현상이 발생하죠. 그럼 인플레 기대심리 때문에 그렇다. 디폴트 위험 때문에 그렇다. 예. 기대심리 차단해야 된다. 기대심리 차단하면 어떠냐? 결과적으로는 대차 대조표 상의 양적 완화 부분을 축소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QT를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QT를 지속해서 일단 인플레 기대 심리를 차단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낮추더라도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수습 꺾기가 바로 한나라의 입장에서는 누누이 말씀인 인트레스트 시스템. 다시 말하면 기준금리 떨어지면 시장금리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시장금리 거꾸로 올라간다. 그러면 기준금리 내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인트레스트 시스템이거든요. 이 인트레스트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출현해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야 무슨 얘기냐? 유동성 공급증에선 QT를 축소하라고 그러고 금리는 대폭적으로 내려야 되고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이 금융 완화냐? 금융 귀책이냐? 이다 보니까 사실 언론에서 이 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었는데요. 바로 이 대목을 알면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사항이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양대창의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데 기준금리를 대폭 내린다. 물가는 불안해지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1990년대 인터넷 IT를 한 소위 클린턴 정부의 신경제 신화를 아주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힌트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보면 자 인터넷과 이런 것은 수학 체증의 원칙이 적용돼. 생산하면 생산성이 감도하는 경제학의 희소성 원칙 이 원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생산성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까 고성장에도 물가는 안정되겠죠. 예. 이게 힌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990년대에는 인터넷과 같은 IT인데 지금 AI다 이런 겁니다. AI를 발전시켜라. 그러면 공급 능력이 확대되지 않느냐.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 고성장으로 물가는 잡힌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케빈 히어스가 사실상 지명된 직후에 증시는 평온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청자는 3대 지수는 평온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뭐 한번 3대 지수의 하락폭 보면 금과 은의 가격은 대폭락 하더라도 전일 저희들이 금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성에 대해서 이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 증시는 뭐 다우존스 한번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서 PD 좀 보여주실까요? 3대 지수 한번 본 평온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일에 대비해서 뭐 이게 0.3%, 0.9%, 0.3% 평온한 움직임이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케빈 워시가 지명됐다고 해서 증시 입장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영향을 하는데요. 이거 뭐 1%도 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케빈 워시와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에서 보면 장 초반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말에 금과 은의 가격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놀라셨을 때 너무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은 놀라지 마십사 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왜 케빈 워시가 지금 금과 은의 가격은 대폭락했는데 증시적 측면은 왜 그럴까? 자, 고성장의 저물가, 증시 입장에서는 골디락스 이런 쪽에 얘기들이 나올 거 있죠. 그래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케빈 워시의 지명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라든가 다른 쪽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제경제 읽기 시간에는 금은시장을 비롯한 이 변동성 만들어낸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언론 보도들 보면은 이 연준 이사 재직 시절 당시에는 강한 매파로 알려졌던 이 케빈 워시가 지금은 좀 비둘기파적인 행보도 보이는 것 같은데 말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배경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오더라도 외신에 그 근거를 좀 시청자분에게 전해드려야죠. 그런 각도에서 자막과 함께 조금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강한 매파가 강한 비둘기 되냐 이런 측면은 사실 시장에서 일관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런 쪽인데 다른 한편은 합리적이다. 왜냐 경제 현상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잘 이렇게 정해 가니까 긴축이 필요할 때는 강한 매파가 되는 거고 비둘기가 될 때는 금융시장이 어려워질 때는 예. 비둘기가 되는 거고 이걸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양반이 이렇게 일관성을 흐트러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기준금리는 지금의 연준 그리고 파월 의장의 거듭된 실수로 적정성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직후에 인플레가 2020년 4월 달에 사실 인플레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일시적이라고 일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청자 다 기억나시죠? 근데 일시적이다 보니까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평균 물가제를 도입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인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뒤늦게 2022년 3월서부터 급격히 금리를 올렸죠.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불과 1년 만에 5.25에서 5.5% 급격히 올렸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정상화되니까 빨리 금리를 피봇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피봇 시기도 늦어졌죠. 예. 2024년 9월에 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피봇에서 금리 인하의 부분에서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가 소극적으로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9월에 자, 그해 3번 내쳐서 1.25%, 1%, 0.5, 0.1%포인트 내렸고 작년 9월에 세 차례 내는데 0.5씩 냈으니까 0.75 플러스 1.75. 그러면 코로나 사태에서 정상화돼서 지금은 코로나 직전까지 정상화돼 있는데 자, 인플레를 키웠고 그리고 피봇의 시기를 늦췄고 금리도 지금 빨리 내려서 코로나 이전까지 가져야 되는데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 피보시가 미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의 소극적이면 어떠냐? 실물 경제 균형을 반영하는 R스타 금리가 금융 시스템에 이렇게 되는 R 더블 스타보다 여전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시청자 여러분, R스타, 실물 경제 균형을 가져가는 R스타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가져가는 R 더블 스타 높으면 자,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죠. 그리고 금융 스트레스가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자, 파월과 페드가 너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금융위기 건전 시스템의 불안에 의해서 국가 디폴트가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 점은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대공황이 발생하지 않느냐. 너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니까 경기가 침체된다는 이것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R스타가 R 더블스타 높을 때는 물가가 통제권이 있을 때는 자, 파월과 지금의 페드처럼 물가가 목표치 2%에 달성할 때까지 소극적으로 금리에 소극적하지 말고 물가가 금리의 통제권이면 지금의 물가가 목표세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물가가 통제권에 있으면 빨리 금리를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왜 강한 매파가 강한 비둘기파로 변했을까? 이거 언론에서 지적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론은 물가가 통제권에 있을 땐 물가 목표치 2% 돌상하기 이전에도 금리를 인하해야 경기 침체를 방지할 수 있고 국가 디폴트 같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 문제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캐비넷의 이게 이론적 근거다. 그래서 강한 매파가 비둘기로 왜 전환되는지 이해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정확히 이어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미국에만 적용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 수준이 높다면 미국에서 이거를 경제를 정상화하려면 낮춰야 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낮춰야 되는가 이것도 또 다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의 같은 이제 학사 출신 학사고 이제 그 하버드 로스쿨에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로 이게 알고 있는데요. 학사의 스탠포드의 유명한 경제학자 적정금리 따지는 테일러 교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일전에도 테일러 준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 가장 관심이 되겠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정책 성향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정책 성향에 의해서 테일러 준칙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정책 반응 계수를 이렇게 중립으로 놨다. 이건 이번 사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지난 1월 첫 연준 회의 때 사실 서피디랑 같이 아유 이게 금리가 동결하면 바로 그 기자회견에서 이게 이렇게 차 계장이 발표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틀 후에 발표했어요. 그때 상당히 우리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FOMC 회의 결과 때 이 내용을 했습니다. 자, 느닷이 파월이 왜 기준금리가 중립적으로 접근했을까 하는 측면은 정책 기한을 중립적으로 이렇게 썼을 땐 테일러 준칙에서 적정선이 3.5% 나옵니다. 지금 기준금리 하단 3.5%입니다. 중립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정부의 정책 의지가 상당히 강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정책 의지를 고용과 성장을 같이 넣고 물가와 원래 테일러 준칙은 물가와 이렇게 성장에 대한 정책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은 이렇게 성장은 고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대 예. 청문을 좀 연결시켜서 볼게요. 예. 그러면 사실 그 테일러 준칙의 물가와 성장에 대한 것을 양대 청부의 물가와 고용의 정책 반응 계수를 하면 베센트가 얘기했던 2.5%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밴드폭의 하단이 3.5%니까 0.25%씩 내리면 4차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차례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져 세 차례가 있습니다. 아니고 네 차례. 네. 그리고 트럼프가 기준금리가 1% 낮춰라. 이건 적정선이 아닙니다. 적정선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면 기준금리가 어디로 낮출 것이냐 고민이 많죠. 정책이 중립적인 3.5%. 지금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인하 국면은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트럼프의 정책 의지도 본인도 트럼프 인사니까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면 2.5% 앞으로 4차례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트럼프에서 어디래도 파월과 것처럼 중립적으로 갈 때는 금리 동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트럼프 인사니까 트럼프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2.5% 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돼서 결국 현재 동결이냐 인하냐 놓고 굉장히 갈등이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시장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고 또 이번에 정식 의장으로 케빈 워시 지명자가 임명이 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 문제가 또 있겠습니까 혹시? 네, 시장과의 소통 문제, 트럼프의 의지가 당하니까 자 비밀의 상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뭐냐? 시장과의 친화적 정책을 다시 포기시켜야 된다는 게 친트럼프 인사죠. 케빈 워시는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과의 소통 문제가 뭐냐? 의사록을 발표하느냐, 셉을 발표하느냐, 전도표를 발표하느냐, 의사의 기자회견을 박해하느냐, 페드 의사의 브레이크아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죠. 이 문제 검토하는 언론들이 왜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 바로 직전까지 전도표의 무용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케빈 워시는 사실 지금처럼 뉴노멀 시대, 종전의 이론과 그다음에 관행도 통하지 않는 노멀 시대에 앞으로 미래 예측까지 어렵다. 그러면 정책의 시그널 줄 때는 시장과의 소통만이 유일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시장과의 소통 수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전도표를 없애려는 요구, 이건 누그러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연준의 강화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지역 연준들은 트럼프의 요구에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니까 금리는 안 해. 저 지역 연준들이 문제다. 아니 그동안 얼마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케빈 워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만큼 조율될 것이냐 하는 큰 것이 케빈 워시가 가장 고민거리면서 가질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국방의 사회이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기자들이 추측한 겁니다. 케빈 워시는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사회이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한은의 금리 동결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영향을 미쳐? 매입하기 때문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 이건 연관시키는 게 아니다. 너무 연관시킨 것이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하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라면 케빈 워시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전적으로 움직이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흐름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도 인터마켓을 중시하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인트라마켓이 아니라 증시 내 움직임이 아니라 금내 움직임, 인터마켓, 시장 간의 움직임을 중시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 이번에 캐시 워치가 다양한 각도로 다른 견해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시장의 적합도에 따라서 시장 결론 미치는 영향이 시장에 이리적으로 everything rally, everything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없다. 예. 시장별로 차별적으로 미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문제를 강조해드렸던 겁니다. 인터마켓을 강조하라. 그래서 증시 쪽은 앞서도 말씀드렸지 사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도 케빈 워시 지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상을 친다. 또 한국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 금요일에 이런 것을 자세히 반영하지 않고 금가 은가 폭락했습니다. 증시 이렇게 해서 암울한 상황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세히 이렇게 뜯어다 보면 시청자의 판단이 되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증시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금과 은의 가격입니다. 금과 은의 가격은 독립성 문제, 달러 위상 강조하다 보니까 탈법정 화폐 거래에 의해서 금과 은의 가격이 가장 올라갔죠. 자, 달러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금과 은. 그래서 금요일 날 한국은행의 사실 금매입 소식이 상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쪽도 그다음에 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것도 주목하십사. 굳이 날짜까지 1월 29일 날 이 날짜를 좀 기억하십시오 하는 것도 강조해드렸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몰려가는 것. 한국 증시가 작년 이후에 세계 최고인데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시각. 이거 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금과 은의 가격에서 보면 서학개미들 오징어 게임식으로 뭐가 그냥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이 투자는 항상 변동성이 심했을 때는 균형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먹으면 욕심이 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익도 실현하는 이러한 균형의 미학 같은 거 이런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얼만큼 뼈저린 교훈이었던가 하는 것도 보여줄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도 그렇고 아까 에브리싱 랠리가 이제 끝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부분도 투자자한테는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